치매를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 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지요.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1000mg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그 이유가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의 부족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명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 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 칼슘이 너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이 호르몬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혈관 내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뒤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과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O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폭탄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이려고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물에 녹는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의 함량은 1075mg이었습니다. 1분 데친 시금치에는 754mg, 5분을 데친 시금치에는 550mg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넣지 않고 데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의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만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과 엽산이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무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에 삶을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광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유팜 알리코제약 등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요.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이 나타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의 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의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으면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장세동의 부작용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지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광웅 교수님은 오메가3를 6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신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인 쥐에게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했는데 저녁 식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되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역한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캡슐로 된 형태는 캡슐이 단단하지 않고 흐물거리고 캡슐끼리 들러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으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들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AP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나 건선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나 건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메가3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섭취 후에 몸에 멍이 생기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출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를 드신 후에 입 주변,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를 드시고 짙은 색의 소변, 구토,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간독성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로 인해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궁 수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오메가3 영양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5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 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 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눈 건강에 정말 좋고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 우리 몸에 더욱 좋은 블루베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